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상태 정보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이 재무상태 정보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마지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요 뒤에 보시면 거기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이걸 다 지금 뭐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공식을 한번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본.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건물 100억에서 내가 이제 빌린 게 예를 들어 70억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자기 자본 순자산은 30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0억의 내역이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 아시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요 30억을 따져봤더니 내가 처음에 출자한 금액이 있겠죠. 근데 주식계산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를 설립하면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 발행한 주식에다 액면가액을 곱한 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 자본금은 요건 액면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 액면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내 돈이 지금 30억인데 내가 처음 주식 발행한 출자금이 액면금액이 20억이에요? 그럼 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더 증가한 이걸 잉여금이라고 해요, 잉여금. 여기 나머지는 다 공부하지 마시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지금 처음에는. 그러면 내 돈이 증가하는 요인은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내 돈이 증가하는 거는. 열심히 장사한 게 대표적이죠. 그 열심히 장사한 것은 수익과 비용으로 결정나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내 돈이 증가한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당기순이익 때문에 내 돈이 증가한 걸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얘하고 일단은 얘를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이니까 전체적으로 써놨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주식을 발행한 액면금액 자본금, 출자금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잉여금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썰플러스니까 플러스 개념이에요. 증분. 내 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돈이 증가한 것은 자본 거래 때문에 증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증가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려우니까 열심히 벌은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익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과 관계 있는 자본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 때문에 생긴 플러스 그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뒤 경영성과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걸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자본은 이제 우리가 기본서 과정할 때 자본 파트에서 하나씩 공부하니까 그때에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자본은 내 돈 출자금에다가 그 출자금을 초과해서 증가된 금액이 있더라. 근데 그 증가된 금액 중에 대표 주자는 이익 때문에 증가한 걸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걸 먼저 잘 살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해도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기본서 한창 강의하다 보면은 개정 과목의 향방에 헤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기초지만 같이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프린트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반드시 쉽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자산부채 자본 연습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박스로 다 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보죠. 지금 자산부채 자본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죠. 그럼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고 어떤 게 자본인지 아셔야 되겠죠? 정리해보면 이거는 뭐다? 돈 되는 능력, 미래 경제적 계획. 얘는 뭐죠? 빚, 현재 뭐다? 의무, 과거 의무가 아니고 얘는 뭐예요? 순자산, 내 돈. 얘네 셋의 관계는 이렇게 됐다는 걸 기억을 항상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자, 스스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현금, 돈 되는 거죠? 자산이죠. 그쵸? 자, 건물. 얘는 왜 자산일까? 팔면 돈 되죠. 그쵸? 자산. 단기 차입금 갚아야 되죠. 얘는 빚이죠. 부채.
자, 외상 매출고. 외상으로 내가 매출하면서 생기는 금액이잖아요. 그 얘는 뭐죠? 채권입니까? 채무입니까? 채권. 매출 채권이죠? 자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외상으로 생긴 부채죠. 외상 매입금. 얘는 뭡니까? 부채. 갚아야 될 현재 의무.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수표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은 자산. 미수. 이거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산. 아직 못 받은 금액이죠. 근데 얘는 뭡니까? 채권인데 상품 아닌 거래를 위한 채권. 자, 이건 뭐야? 미지급. 얘는 부채. 그쵸? 자, 상품은 저희가 무슨 목적으로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애들. 과일 장사가 과일 갖고 있어요. 신발 장사가 신발 갖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리고 상품은 자산, 판매 목적이고 판매하면 돈 되죠. 그럼 단기 대여금. 대여금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 받잖아요. 그게 뭐죠? 자산. 자, 매출 채권. 이건 뭐죠? 채권이니까 얘는 매출하면서 생긴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합이죠. 이것도 자산.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오면 합이죠. 부채. 받으러 오면 자산. 자,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금융자산이니까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공부하지만 공정가치로 금액을 기록하는 애고 그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수익과 비용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자, 금융자산이니까 얘는 뭐가 되죠? 자산. 자, 지급어음은 뭐예요? 만기 때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죠. 얘는 뭐다? 부채. 차량 운반구는 뭘까요? 얘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니까 자산. 자본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출자금이니까 뭐예요? 자본금이다. 이렇게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잖아요. 너무 쉽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게 이제 정리를 안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익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책 다 읽고 오시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후배는 그렇게 고급회계까지 공부했는데 북이 다시 처음부터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빨간 색연필 있잖아요. 그걸로 본인이 다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할 때 중급회계까지 다 공부한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검열을 했다는 얘기, 자기 검열. 왜냐하면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차로 아주 잘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는 왕도가 없고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한 대로 제로 베이스부터. 그게 제일 빨라요. 마음도 편하고. 근데 이제 이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다시 공부할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작년 그만큼서부터 시작을 해요. 공부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게 또 그만큼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아차리 딱 피고 처음부터 탁탁탁 하는 게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급 이거 남았네요. 선급은 자산, 그렇죠? 얘는 뭐예요? 선수는 뭐라 그랬어요? 부채. 얘는 이제 재화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비품은 얘는 이제 우리가 뭐죠?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중고시장에 팔아도 돈 되죠? 자산. 기계장치 영업용이죠? 자산. 요건 뭐죠, 여러분?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죠? 네, 자산이고 이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여러분? 이익은 당기순이익을 원천으로 하고 잉여금이란 자체가 자본이거든요. 이 잉여금은 썰플러스 플러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내 돈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 하고 얘를 우리가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200쪽에 보시면 기초다지기 02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 02번을 저기 집에 가셔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답 보시지 말고 옆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개정 과목이라고 하죠. 약속된 이름. 이걸 연습장에다가 반드시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틀린 것은 체크해놓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쉬운 이름이라도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틀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지금 공부한 정보가 재무상태 정보잖아요. 그 재무상태 정보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자산 정보, 부채 정보, 예, 자본 정보가 있더라. 이게 재무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예, 보고서가 필요하다. 즉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정보 이용자가 있었다. 이 정보 이용자가 바로 이해관계자인데 이제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이 정보를 알려주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재무회계는 보고서가 있다 그랬죠. 이 보고서가 뭐예요,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약속된 보고서가 있어요. 응? 근데 그 약속된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의 약속된 보고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된 보고서. 그래서 재무회계는 요 정보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고 그 기준에 근거한 약속된 보고서에 근거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은 누구를 통해 전달된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따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정한 시점. 제가 이제 부기강의 옛날에 여성학생들 할 때는 저게 쪽지 시험 첫 번째 문제죠. 일정한 시점. 일정한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이죠. 시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절양정보다 스탁정보다 이렇게 고인물처럼. 그러면 고인물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서 오죠? 그 흘러서 오는 게 손익계산서인 일정한 기간. 그래서 기간을 통해서 요게 쌓인 게 바로 자산부채 자본이다. 그래서 이 자본 속에 누가 있어요?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죠. 이거 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찌 생겼는가? 자, 보시죠. 자, 이게 이렇게 생겨서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회계등식이라고 하는데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이 이 등식이에요. 우리는 회계는 어떤 거래든 이걸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수익과 비용도 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등식인데 이것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등식을 얘기했는데 아까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물 100억이 있었다. 쉽게 생각하죠? 나한테 빚이 있었죠. 빚이 얼마? 70억. 자, 내 돈은 얼마? 30억.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남한테 빌렸으니까 무슨 자본? 타인 자본 70. 그 다음에 내 돈 자기 자본은 3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자산을 말이죠. 자, 기업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거 목, 지분, 자원, 경제적 자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 기업이 가지고 이 자산 지분을 누군가 가져갈 주체가 있겠죠. 남이 가져가고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을 누구로 얘기하죠? 채권자 몫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자기는 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주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70억인데 타인 자본 70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 30억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져갈 몫을 70억이라고 하고 주주의 몫도 70억이라고 얘기해도 하등에 상관없죠. 그럼 몫이나 지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이들이 가져갈 몫이니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청구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산은 뭐다? 지분이다. 그러면 지분은 총 얼마죠? 채권자 몫과 주주 몫을 합하니까 100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아주 오래전에 올바른 등식 구하세요. 자산은 지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본서 가면 개념책이라는 걸 공부해요. 이론적 구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용한 정보의 유형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경제적 자원과 그들의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요. 경제적 자원이 이거죠. 청구권이 뭐죠?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잘 해두시면 그런 데서 다 환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재무 상태는 자산은
타인과 내 돈, 빌린 것과 내 돈의 합이고 이것을 몫으로 얘기한다면 채권자 몫과 주주 몫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이 지분이고 청구권이라는 관점에서 자산은 지분, 자산은 청구권 이리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정리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생긴 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만들 때 양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100이고 얘가 70이고 얘가 30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00, 100이 같아야 되니까. 회계는 균형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모든 양식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 표가 나와요. 자 보시면 이게 나오죠. 갑자기 띡 나왔네요. 그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 그림이 이제 그 어디가 있냐면 그 양식은 그 밑에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요게 나와요. 이게 이거에 대한 등식을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해놨죠. 이거 별거 아닌 것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자 12,000원 총 지분 자산은 타인 자본 채권자 지분 9,600에다가 주주 지분의 얼마 금액을 합한 것이냐 이걸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얘가 X이면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등식이 원래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000원에서 9,600 빼면 2,400이 되죠. 그러면 자기 자본, 주주 지분은 2,4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죠. 그러면 2만 원이 되려면 타인 자본이 얼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X라고 한다면 자, 4,000원에다가 16,000원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것은 요 둘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 15,000원하고 자기 자본 8,000원을 더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원 총 자산은 23,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되고 이걸 기억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읽으세요. 자, 우리 회사의 자산은 남으로부터 조달된 것과 스스로 조달된 것의 합이다. 그러면 이 스스로 조달된 요 금액이 진짜 돈이니까 얘가 중요한데 그럼 얘는 전체 자산에서 마이너스를 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래요? 타인 자본을 뺀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정리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 그 다음에 회계 등식이라고 하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등식. 양식. 자,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등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을 쪼갠 거예요. 우리는 회계는 이렇게 양쪽을 쪼개는 게 중요한데 왼쪽과 오른쪽을 쪼갰죠. 이 왼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약속해요. 예, 초창기 때는 이 차변과 대변이 채권적, 채무적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의무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그냥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거 약속이잖아요. 이거 약속을 잘 지키면 무슨 법칙이 성립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약속인데 이대로 이제 앞으로 기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게 명칭이에요. 응? 그리고 얘는 뭐죠? 회사. 자, 요게 뭐죠, 여러분? 요게 일정한 시점이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일정한 시점은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은 이 절약 정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죠? 정태적 재무보고서라고 해요. 정태적 재무보고서. 동태가 아니라 정태. 나머지 재무제표는 다 동태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통장 기장 별로 안 하시는데 통장을 보시면 여러분 예입, 인출, 잔액이 있죠. 잔액. 그 잔액을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BS라고도 한 적이 있어요. 밸런스, 잔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금액들이 일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잔액이에요. 그럼 잔액은 뭐냐? 증가와 감소의 결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건물이 아까 10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여기 얼마의 부채는? 70억이 있었죠? 여기 30억이 이렇게 있어요. 통장 잔고라면은 얘가 다음 연도는 얼마가 되죠? X8년 1월 1일이잖아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통장 금액이라면? 여러분 통장의 마지막에 다음 통장으로 하면 그 잔액이 넘어가요? 그때 없어져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2월 된다고 하죠, 잔액은. 그래서 요 금액이 일정 시점의 밸런스 잔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X8년 1월 1일 금액과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 영구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잔액이 살아있다. 실질 계정. 나중에 배우지만 다 시험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잔액 나중에 말씀드리겠지. 이건 잔액인데 그럼 이 100억은 어떻게 생겼을까? 중간에 증가가 있었고 감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잔액이 있었겠죠. 이게 뭐냐면 증가, 감소, 잔액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0이 증가했다. 그러면 감소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400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잔액이 생긴 거거든요. 잔액은 기말의 통장 잔액이니까 기중에 무수히 많은 증가와 무수히 많은 잔액의 결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액들은 다 잔액 금액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양식은 자산부채 자본을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약속된 표준 양식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위치가. 그때 우리가 절대 필수 요소는 하나, 둘, 세 개예요. 뭐죠? 재무제표 명칭, 회사, 일정한 시점 요 세 가지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를 일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이다. 첫 번째 쪽지 시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거기 기초다지기 잠깐 보실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기초다지기 잠깐 보세요. 거기 4번에 보시면은요. 지금 거기서 몇 가지, 둘, 넷, 6가지니까 자산부채가 6가지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그 자산부채를 기말 시점에 그렇게 금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은 12만 원 남았고 외상매출금은 5만 원 남았고 상품은 3만 원 남았죠. 이렇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말에 현금이 12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1년 동안에 X7년 동안에 만약에 현금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면 기중에 얼마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중의 증가가 100만 원이었다면 기말에 12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것은 감소가 얼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면 두드려 보셔야 되죠? 100만 원이 증가한 것에서 12만 원이 남았으면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응? 88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가와 감소의 결과가 잔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말 잔액은 일정한 시점이니까 통장 잔액처럼 증가와 감소의 결과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은 다음 연도의 기초금액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초금액이 안 나오고 전년도 말금액이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기초 자산부채 자본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걸 차변 쪽에 쭉 나열해 해설 보세요. 차변 쪽에 쭉 나열했죠? 그럼 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27이죠? 예? 그 부채는 지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자본금이죠. 그럼 부채 총액은 19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이 됐죠?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 자산은 지금 27만 원에 활용된 상태가 있죠. 근데 그 자산이 현금서부터 기계장치까지가 있는데 그것의 원천은 부채 단기 차입한 10만 원과 상품 외상으로 매입한 부채 9만 원이 합해져서 부채는 총 19만 원 조달됐고, 그쵸? 자기 자본은 얼마란 얘기예요? 8만 원이 조달되어서 27만 원의 자산 상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기초할 때 되게 강조하는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복식부기 원리는 별로 예외가 없어요, 선생님.
예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원리를 자꾸 원리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것만 익숙하시면 이 회계 순환 과정에 마인드가 생기면요. 좀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이 조금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따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 응용 문제인데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요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거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좀 고쳐서 올바르게 바꾸라는 거죠. 그죠? 그 바꾸는 내용인데 뭔가 이제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 여러분, 올바른이네요. 예, 올바른.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일정한 시점 맞고, 회사 맞고, 명칭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산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명백히? 그럼 요건 뭐예요? 부채가 오고 뭐가 와야 되죠? 자본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채 자본.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죠. 자, 자산 맞죠? 현금 자산 맞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자산 맞죠?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예요? 얘는 자본 아니에요? 자본? 그렇죠? 그러면 자본은 어느 쪽?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부채 밑에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일로 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없어야 되겠고 매입 채무는 뭐예요? 부채죠. 부채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니까 얘도 일로 와야 되죠? 자, 자본금은 뭡니까? 자본이죠? 그럼 이것도 일로 와야 되죠? 됐죠? 그 위치가 틀렸다. 그럼 제대로 배치시키면 되고 매출 채권 얘는 뭡니까? 자산이죠. 자산. 미수금. 그러면 얘는 차변으로 가야 되고 얘도 차변이죠. 이 토지도 자산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자산이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산을 자산 쪽으로 부채와 자본을 대변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차변과 대변에서 X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계는 항상 대차가 일치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한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해석해 봅시다. 여기는 자산 총계인데요. 자 현금 상태로 1200, 외상으로 팔아서 생긴 채권이 6000원, 상품 아닌 것을 팔고 생긴 채권이 미수금이 2500원, 토지 영업용, 기계장치 영업용이죠. 영업용 자산이 36,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산 상태가 45,700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채죠. 부채 조달 금액이 이만큼. 그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요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부채고 이게 자본이에요. 자, 이때 지금 요게 X였잖아요. 그리고 대차는 일치하죠.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요거 쭉 빼면 얘가 나온단 말이죠. 요건 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죠.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는 게 있죠. 우리 처음부터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데도 처음부터 계속 틀리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자본금은 액면금의 그 자체고요. 뭐 잉여금이든 자본이든 다 포함한 게 자본이에요. 전체 주주 지분은 자본이거든요. 금자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자본인 자본금보다 오버한 금액이 잉여금이라고 했죠. 근데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한 걸 무슨 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본금은 15,000원이지만 자본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27,000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얘네 둘이 같을 때는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렇죠? 이거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정한 시점 X7년 12월 30일 현재 자산의 현금 잔액은 얼마예요? 1200. 그쵸?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2,000원의 현금이 기중에 증가했다면 감소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8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지금 6,000원이지 않습니까? 기말에? 내가 기중에 외상 채권이 10,000원이 있었어. 그럼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 기중에? 4,000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모두 기말의 잔액이다. 따라서 이 금액은 누구랑 같다? 2000X8년 1월 1일과 같아요. 잊지 마세요.
기말은 기초와 같다. 누구는? 자산, 부채, 자본은. 여러분 통장 생각하면 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얘를 밸런스 슛이라고 해서 BS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 잔고표 이렇게도 표현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이거 잔액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응용 문제 풀 때요. X8년 기초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자료에 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인 거죠. 같은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말은 기초와 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초 문제인데도 이거 기초로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는 이런 문제는 기초를 정리를 안 하신 거예요. 요즘에 트렌드 이런 문제가 결합관계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어떤 거래가 제시됐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 상태죠. 얘네들의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보면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변화가 없으면 O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자, 같이 볼게요. 예, 봅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 단독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던 사건에서, 재무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 여러분,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그럼 내가 10원이라고 해봐. 10원이 증가했죠? 그럼 10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얘는 외상이면 부채 아니에요, 부채? 그쵸? 그럼 부채가 10원 증가했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아닌가요? 그러면 자본은 불변이죠. 결국 뭐냐면 내가 기계장치란 자산이 들어왔는데 이걸 모두 내가 빚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내 돈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어떤 문제가 이제 옛날에 기출문제가 나왔냐면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4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산이 얼마예요, 여러분? 400만 원이죠. 그 다음 100만 원은 외상으로 했어요. 뭐죠? 100만 원 현금 줬어요. 현금. 그러면 이제 현금도 어떻게 되죠? 자산의 감소죠.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산을 내가 샀어요. 얼마? 400만 원어치 샀고 일부는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겠죠? 현금 100만 원 감소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빚으로 했어요. 빚, 외상. 외상은 부채가 증가하죠. 얼마 증가하죠? 300 증가해요. 이거 제가 뭐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분석할 때 똑같은 자산을 이렇게 털어버리면 된다 그랬지. 똑같은 자산은. 그럼 어느 쪽이죠? 자산 증가가 300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했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돼요? 0이란 말입니다. 내가 자산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은 뭐다? 자녀 지분이니까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하니까 내 돈은 제로.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결합관계 문제 이렇게 사례로 내면 많이 틀리시더라니까요. 이거 기초 문제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돈 받았죠. 현금을 받았잖아요. 현금. 똑같이. 그럼 현금이 10억이 증가했어요. 12. 근데 이게 모두 차입이잖아요. 근데 빌려서 그대로 내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건 내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금은 이때 내 돈은 아닌 거죠. 다 빚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기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를 그냥 눈으로 대충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고 익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업무용 컴퓨터. 이거는 뭐죠, 여러분? 컴퓨터는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컴퓨터라는 자산이 10이 증가하면서 현금 자산이 10 감소한 거죠. 얘도 자산이잖아요. 그럼 불변이죠. 우리 변화치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10만 원 비품이 증가하면서 돈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불변이죠. 얘는 얘기 없죠. 없는 건 불변이에요. 그러면
빼고 불변은 불변이죠 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부호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차입금을 상환하다. 그러면 차입금은 부채가 감소한 거죠. 돈 줬으니까 돈이 감소하잖아요. 근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아니에요? 자, 마이너는 플러스죠. 그러면 결국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근데 얘는 마이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조금 어려울래나 주식을 발행하면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해요. 근데 기업이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자산을 받고 발행하는 거를 우리가 그 유상증자라고 하거든요. 얘는 지금 뭐냐면 현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이란 자산이 10억이 증가했어요. 그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뭐냐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걸 몰라도요. 지금 주식 발행한 거하고 부채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 그냥 0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주주로부터 내가 지금 현금을 이렇게 10을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0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이퀄이잖아요. 얘가 증가한 만큼 누가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죠. 자산이 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산이 증가하면서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러니까 내 돈이 증가하는 요인이 뭔가를 잘 분석해 봐요. 이거는 첫 번째가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는구나. 이걸 자본거래라고 해요. 또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얘가 또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수익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까지 했죠? 자, 몇 번째가 남았나요? 6번째. 자, 6번째, 7번째가 하고 하겠습니다. 6번째는 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상품도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10. 자, 상품 사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죠. 그 외상 매입금은 얼마라는 거죠? 10이라는 거죠. 자, 자산이 10 증가하고 부채가 10 증가하니까 빼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얘기고요. 자, 얘는 뭐냐면 기계장치를 기계장치 외상대금. 이게 뭐죠, 여러분? 요거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기계장치 외상대금을 상환한 거니까 채무죠.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생기는 채무는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 아닌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사고 생긴 채무는 미지급금이라고 아까 공부했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환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뭐가 나가요? 현금 자산이 나가잖아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래네? 그럼 플러스니까 제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전개하고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자산 부채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의외로 가끔 등장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석을 제대로 안 해놓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초 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한 문제만 제가 분석할 문제가 남았고 나머지 이제 수익 비용은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시 뵐게요. 네.